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구름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 읽기는 책 제목 유퀴즈에서 만난 사람들, 지은이, 이언주. 에필로그를 읽어볼게요. 무한도전을 종용하고 헛헛한 마음을 채우지 못하던 어느 날 5년을 한 작가 마음도 이런데 13년 동안 프로그램을 이끌던 유재석 씨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그날도 유재석 씨와 뭘 하면 재미있을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너무 크고 거창한 거 말고 작게 시작해서 키워갈 만한 것 없을까? 그러다 문득 스친 생각 하나. 무한도전 때 유재석 씨와 함께 촬영을 나가면 그는 늘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궁금해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혼잣말로 저 할머니든 단체로 어디를 가시지? 아이고 저분은 무슨 짐을 저렇게 들고 가셔? 했으니 차창에 얼굴을 붙이고 한참 사람 구경을 하는 그를 보면서 되레 밖에 있는 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까무러치겠지 싶어 혼자 없었다. 이거다. 내가 아는 누구보다 타인에게 호기심이 많은 이 사람을 데리고 거리로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자. 만나고 헤어질 때 머쓱하지 않도록 퀴즈도 하나 준비해서 상금과 상품도 나눠줄까? 프로그램 얼개를 짜고 사전 MC 한 분을 섭외해 어느 아침 카메라 없이 역삼역으로 리허설을 나갔다. 퀴즈를 맞추면 100만 원을 드립니다. 출근하는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았지만 리허설은 10분 만에 끝났다. 아무도 퀴즈에 참여하지 않았다. 낯선 이의 인사를 넉살좋게 받기에 세상은 다소 삭막했고 애초에 우리가 건넨 인사를 알아채기에 아침 출근길은 한시가 급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믿고 호기롭게 길 위로 나섰다. 인물 섭외도 특별히 짜놓은 대본도 없었다. 그렇게 무작정 출발한 여정, 유퀴즈 온 더 블럭의 시작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프로그램의 정체성은 분명 유퀴즈라는 외침에 방점이 찍힌 퀴즈쇼였다. 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프로그램은 어쩐지 퀴즈쇼가 아닌 토크쇼가 되어갔다. 퀴즈를 시작하기에 앞서 상대에게 건넨 안부 인사는 세상 사는 이야기로 바뀌어 돌아왔다. 이야기에는 항상 기대 이상의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예상보다 솔직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막연히 생각한 범위보다 더 깊숙하게 마음에 와서 닿았다. 유퀴즈는 점점 사람들의 이야기 수첩이 되어갔다. 길 위에 수다가 무르익을 때쯤 전 세계를 멈춰 세운 감염병이 발발했다.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출연자 섭외가 다른 방식으로 이어졌지만 유퀴즈가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을 만나 다정하게 안부를 묻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 이 원칙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은 자유롭게 열어두고 200화가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왔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호들갑 떨지 않고 작은 이야기를 확대하지 않고 미처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더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걸음걸음을 이어나갔다. 유퀴즈에서 들은 이야기는 우연히 만나 우연히 듣게 된 세상 이야기의 한 조각이라 생각했다. 그렇기에 MC도 나도 중간에 생각을 덧붙이기보다는 최대한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귀 기울여 듣는 충직한 청자. 그것이 우리의 색깔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도 이따금 작게나마 덧붙이고 싶은 내 이야기가 있었다. 수많은 출연자가 들려준 이야기 중 마음 깊이 공감한 부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버티기는 단상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분들에게 배운 사랑의 마음과 빛나는 열정도. 그렇게 이 책을 쓰게 됐다. 여기 쓰인 글은 시청자 여러분이 느꼈을 마음과 닮았기도 조금 다르기도 할 것이다. 무수한 댓글 사이에 작가가 남기고 간 흔적 정도로 여겨주신다면 쓰는 마음이 좀 놓일 것 같다. 이 책이 오늘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 당신에게다 다정한 안부 인사로 느껴지길 바란다. 책을 다 읽은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 한 줄 덧붙이고 싶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본문을 읽어볼게요. 고길동과 대화할 수 있다면 만화가 김수정 편입니다. 만화가 김수정. 한 가지 고백하자면 사실 난 만화 이야기로 몇 시간 너끈히 수다를 떨 수 있을 만큼 만화책을 즐겨보는 학생은 아니었다. 오히려 만화하면 작품명이나 주인공 이름이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 짝꿍이 먼저 떠오른다. 그 친구는 만화 스토리 작가가 꿈이었다. 수업 시간 쉬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연습장에 칸을 만들고 말풍선을 그려나갔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열정과는 전혀 무관한 공상에 빠져 멍하니 칠판을 보고 있을 때면 한참을 웅크린 채 열중하던 친구가 연습장을 슬쩍 가리키며 목소리를 낮춰 묻곤 했다. 은주야, 여기 얘가 뭐라고 하면 옳까? 왠지 딱 붙는 대사가 떠오르지 않는다 하며 긁기적이는 걸 좋아하던 내게 도움을 청한 것이다. 때론 퍼뜩 떠오르는 대로, 때론 수업 시간 내내 고민하다가 나름의 답을 전했다. 와, 그거 진짜 딱 좋다며 내가 말해준 대사가 그대로 말풍선에 채워질 때면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었다. 만화책을 그다지 즐기지는 않았지만 둘리만은 참 좋아했다. 구박대기 사고뭉치이긴 했지만 왠지 슬프게 느껴져서 마음이 갔다. 내내 밝은 척 하는데 외로움이 깊어 보였달까. 그도 그럴 것이 머나먼 남극에서 빙하를 타고 머나먼 한국까지 떠내려왔고 쌍문둥에 겨우 새 보금자리를 얻었건만 일상은 사나운 애완동물 고길동의 핍박으로 가득한 데다가 엄마를 향한 그리움을 내내 지을 수 없으니 몰래 눈물 짓는 둘리에게 마음이 쓰여서 만화 속에서 위기라도 겪을라 치면 덩달아 가슴을 졸였다. 그래서일까 만화가 김수정을 만났을 때도 왠지 둘리 아빠의 이야기보다 둘리의 오늘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아기골룡 둘리가 만화 잡지 보물섬에 1983년부터 연재되었다고 하니 아기공룡은 어느덧 40살 부록 공룡이 되어 있었다. 물론 둘리는 여전히 주름 하나 없이 그대로건만 그 사이 나는 고길동을 미워하던 소녀에서 그의 친구에 가까워졌다. 고길동이 불쌍하게 느껴지면 나이 먹은 거라더니 정말로 고길동을 다른 눈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쌍문동 2층 집이 자가일까 전세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둘리의 땅이 끼친 피해는 보험 접수가 되던지 고길동을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다. 아, 나는 나이를 먹은 것이다. 어릴 때는 둘리만이 슬프고 어딘지 외로움이 친구로 보였는데 김수정이 말대로 아기공룡 둘리 속 캐릭터는 모두 약간의 결핍이 있었다. 엄마가 없는 둘리부터 부모님이 유학을 떠나 어린 나이에 삼촌집에 맡겨진 희동이, 서커스에서 도망친 타조 또치, 지구별에 위치한 외계인 도우너, 가수가 되고 싶지만 노래를 잘 못하는 마이콜, 그리고 이상한 녀석들이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 삶이 고달파진 고길동까지. 아이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아이는 계속 커가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완벽할까요? 아니죠. 사람 자체,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것은 재미가 없잖아요. 어딘가 조금씩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그 이야기가 드라마도 되고 사람들에게 감동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결핍 없는 이는 또 누가 있을까? 아이도 어른도 마찬가지. 다만 세상에 찌들며 깎이고 다친 어른은 가진 것보단 가지지 못한 것에 먼저 눈이 간다. 커다란 제 몸에서 구멍 뚫린 부분만 내내 바라보며 슬퍼하기 일수다. 그러나 둘리와 또치와 도우너와 마이콜에게 자신의 결핍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열심히 엄마를 찾고 서커스단에서 잡으러 올까 불안해하고 깐따삐야 별로 돌아가려 애쓰고 꿋꿋하게 노래 자랑에도 참가하지만 왁자지껄 몰려다니는 매 순간을 즐긴다. 네가 가지지 못한 걸 손가락질하지 않고 내가 가진 걸 마구 흔들어 보이지도 않았다. 완벽이 아닌 불완전성을 만끽했다고 해야 할까? 그러니 둘리는 슬프고 외롭기만 한 아기 공룡이 아니라 슬프지만 개의치 않는 아기 공룡이었던 것이다.
고길동을 이해하는 어른이 되었다며 헌탄하던 내 모습도 그게 결핍 때문이든 상실감의 결과이든 간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일이다. 김수정의 말대로 삶에는 원래 답이 없으니까. 정답 따위 없는 것이 인생. 답이 없이 사는 것도 정상. 너는 너로서 나는 나로서 결핍은 결핍대로 삶은 그렇게 둘리와 친구들처럼. 참 둘리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다 떠오른 일 하나.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만화 코스튬 의상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업체를 찾아 도움을 구한 적이 있다. 회사로 전화를 걸어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 알게 됐는데 그 업체의 대표가 내게 연습장을 내밀며 대사를 묻던 그 친구였다. 너무 놀라 별로 좋은 대사일 수 없는 인사말만 잔뜩 건넸지만 때론 삶이란 얼마나 만화 같은지. 피아니스트 조성진. 어릴 때 왜 그렇게 피아노가 배우기 싫었는지 엄마가 집에 없는 날이면 레슨 선생님이 찾아와 벨을 눌러도 사람이 없는 척 숨죽이고 숨어 있었다. 생각해보면 그때 선생님도 고작 20대 초반 대학생이었건만 문 밖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다. 그 짓을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 엄마에게 걸려서 크게 혼났다. 그럴 거면 피아노 떼어려 치우라는 일괄과 함께 결국 레슨을 간뒀는데 혼날 땐 무서웠지만 이제 피아노 지옥에서 해방이구나 싶어 그땐 또 그게 좋았다. 참 속도 없는 어린 시절이었다. 지금은 매번 후회한다. 아, 나도 악기 하나 멋들어지게 다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간둬놓고서 어른이 되니 피아노는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멋쩍게 뚱땅뚱땅 눌러보는 게 전부인 나는 10손가락을 모두 움직여 유려하게 연주하는 사람이 신기하기만 하다. 조성진을 촬영장에서 만났을 때 불경스럽게도 마음속으로 저분은 어릴 때 피아노 치기 싫어서 숨은 적 없겠지 생각했노라 이제 고백한다. 평범한 사람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그 재능으로 최고와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쥐는 사람. 그런 이들을 흔히 천재라는 단어로 묶는다. 그들이 가진 달란트를 추앙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비범함을 나와 구별하여 안도감이나 위안을 느끼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천재는 타고나길 잘하는 사람, 잘할 사람, 잘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명명하며 말이다. 세계 3대 음악 콩쿠르인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조성진. 어린 나이에 화려하게 세상에 등장한 천재 피아니스트 앞에 수없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당연해 보였다. 그에게는 모든 게 쉬워 보였다. 우리가 상상하는 여느 천재의 삶이 그렇듯 말이다. 하지만 그라면 모든 일이 쉬웠을까? 조성진이 꿈의 무대였노라 손꼽은 2017년 베를린 필하모니 협연과 2020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빈 필하모닉 협연. 두 무대는 솔리스트의 공석이 생기며 갑작스레 맡게 된 대타 자리였다. 심지어 2020년 공연은 연주의 시작 24시간 전에 제안이 들어왔다. 한동안 연주하지 않던 곡을 쳐야 했기에 잠시 망설였지만 곧바로 밤새 피아노를 연습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한 로텔 로비의 피아노를 빌려 새벽 내내 곡을 연습하고 동틀 무렵 곧장 뉴욕행 비행기를 탔다. 무아지경 상태에서 공연을 마치고 호텔방으로 돌아오니 코에서 피가 흘렀다고 했다. 갑자기 내 앞에 떨어진 하늘이 내린 기회. 하지만 그 기회를 잡아 자신의 것으로 일궈낸 데에는 조성진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거뜬해 보이던 성취로 가득한 삶 일변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시간이 있었다. 그러한 타인의 노력을 천재라는 미명하에 가볍게 치부해버린 것은 아닐까? 피나는 인고를 별것 아닌 양 넘겨버리진 않았을까? 제가 조금이나마 만족할 수 있는 연주를 하고 싶은데 쉽지는 않아요. 정말 만족할 만한 연주는 10번? 몇 번 안 될 거예요. 그 횟수를 늘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1년에 100회 정도 연주를 하러 세계를 돌아다니는 조성진은 그가 내온 수많은 연주 중 만족할 만한 것은 채 10번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이 만족할 연주를 위해 그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으로 채워갈까.
새로운 기회를 잡고 그 시간을 치열하게 꾸려갈까. 얼마 전 신문을 읽다가 조성진이 2024년 베를린 필하모닉의 상주음악가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유퀴즈에서의 만남 이후로 그가 보낸 노력의 시간을 살짝 엿본 듯한 기분에 괜히 들뜨고 반가운 마음이었다. 너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순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 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서로의 안녕을 보아요. 생태학자 최재천. 처음부터 이러려던 것은 아니었다. 방송작가라고 하면 대학교에서 문예 창작이나 신문 방송학을 공부했을 거라고 여기는 분이 많은데 나는 환경공학과 출신이다.
흔한 전공은 아닌지 방송 일을 하는 동안 나와 전공이 같은 작가를 본 적이 없다. 아마 앞으로도 못 볼 것 같고 19살 고등학생이 환경에 뭘 얼마나 큰 관심이 있어서 그런 전공을 택했겠나. 점수에 따라 선택했을 뿐이다. 하필 IMF 직격탄을 맞은 98학번이어서 신입생 때부터 온갖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고 전공에 맞춰 환경 영향 평가사를 내 갈 길로 점찍고는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방송계에 발을 들인 뒤로는 쭉 예능 작가로 살아왔기에 환경 쪽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은 맡을 수 없었고 굳이 전공과 일이 합치한 경험을 꼽자면 이따금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하는 내용을 꾸린 게 전부였다. 적어도 2020년대를 사는 현대인으로서 어릴 적과 전혀 딴판으로 자꾸만 비틀어져 가는 날씨를 매년 체감하는 도시인으로서 환경 문제에 아예 무관심할 수는 없다. 그레타 툰베리처럼 세계를 누비며 외치지 못해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하려 했습니다. 차는 되도록 덜 타려고 하고 텀블러도 들고 다닌다. 무엇보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공을 들인다. 세상을 바꾸는 개미 박사님은 유퀴즈를 통해 참 많은 분을 만나왔다. 카메라 앞이 아니었다면 듣지 못했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매번 많이 웃고 많이 울었다. 2,000화 넘게 방송을 꾸려왔지만 내가 관심을 두던 주제에 관해 말하는 분을 만나면 기억에 제법 깊게 남는다. 최재천의 촬영을 앞둔 무렵 나는 한창 환경 문제에 꽂혀 있었다. 직접 그를 만나기 전까지 최재천 하면 돌고래 제도리에 얽힌 일이 먼저 떠올랐다. 돌고래 쇼가 동물원에 가면 꼭 봐야 할 이색거리로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자고 외치던 생물학자. 동물원의 동물학대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지금과 달리 수족관에서 편하게 지내는 돌고래를 왜 풀어주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던 시절에 그는 대중의 강철 같은 편견과 맞서 싸웠다. 그뿐인가 호주제 폐지라는 한국의 현대사의 전환을 이룬 바탕에도 이 개미 박사님이 계셨더란다. 아무렴 설마 처음부터 사회를 바꾸겠다느니 시스템을 개혁하고 말겠다느니 큰 의지를 품었을까? 출발지는 정말 목적 없는 궁금증이었겠지. 개미는 어떻게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먹이를 운반하는지, 줄지어 어딘가로 향하는 저 개미떼의 목적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저 궁금했을 터다. 다만 그는 궁금증과 호기심과 의문점을 오래도록 파고들어 탐구했다. 끈질긴 연구와 공부를 세밀하게 구체적인 알을 신압으로 켜켜이 쌓아준다. 새로운 알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다. 알면 다르게 보인다라는 꽤 단순 명쾌한 사실을. 최재천과 오래도록 나눈 대화는 모두 알고 보니 다르다라는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개미는 이솝우화 내용과 달리 부지런한 동물이 아니고 밭장이의 노래는 유의가 아니라 번식을 위한 필사의 몸부림이라는 깨달음. 수조 속에서 편안하게 먹이를 받아 먹으며 점프만 해도 사랑받는 돌고래는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는 깨달음. 동물 사회를 연구해보니 그곳에는 호주제가 없으며 만약 그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호주는 암컷일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행동에 나설 수밖에. 인간의 이기심에 혹사당하는 돌고래가 있다면 풀어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호주제가 비자연적이고 차별적이라면 폐지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후변화가 생명체 전체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대처 방안을 고심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을 행복하게 해주면 우리도 행복해진다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걸 하셔야 합니다. 최재천은 본인의 삶으로 증명해온 문장을 선언처럼 꺼내놓았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바꾸자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인간이 자연을 혹독하게 착취한 결과 바닷물 수온이 오르고 빙하가 녹고 식생이 달라지고 하루가 다르게 기후가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에 전 지구가 휘청거린 지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았다.
나서기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그가 유퀴즈에 출연한 이유는 바로 이 결론을 공유하기 위해서였으리라. 그리고 생각을 나눔으로써 자연스럽게 세상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이다. 바뀌지 않으면 공멸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닥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임을 알기 때문에 나서고픈 마음은 없지만 다시 한번 꽤 많은 카메라 앞에 선 것이 아닐까. 소설가 정세랑. 꾸준히 쓰려던 것은 아니었다. 다른 이들보다 이것만큼은 뛰어나다 자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있다. 바로 무엇이든 꾸준히 해내는 근력. 이렇게 말하면 다들 내 체력이 좋으리라 생각하던데 체력은 영광이어도 정신력에 더해 진드근이 앉아있는 엉덩이 힘 하나는 자부한다. 방송작가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 좋은 프로그램을 만날 기회가 많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다 보니 상까지 받았다. 지금은 그 시간을 모아 이렇게 책으로도 엮고 있으니 이만하면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은가. 정세랑도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일 거라 믿었다. 때때마다 서점에 가면 그의 신작이 놓여있는데 성실과 끈기의 산물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매번 목표치의 일을 무사히 잘 해내는 스스로의 모습이 그에게도 큰 자랑이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MC에게 정세랑 크게 고민도 않고 단박에 말했다. 꾸준히 쓰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젤리 괴물의 학교 습격, 외계인과의 사랑, 거대 지렁이의 지구 침공. 정세랑 소설 속 소재는 얼핏 보면 명랑 판타지에 가깝다. 오죽하면 유퀴즈에서 그를 이상하고 아름다운 세계의 창조자라 소개했을까. 전방위적인 상상력으로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이기에 특별한 아이디어 창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의 세계는 의외로 일상과 아주 맞닿은 경험에서 태동했다. 여행지에서 잘못 예약한 형편없는 숙소는 소설 속 악당이 사는 집이 됐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친구나 지인에게서 빌려오고 나쁜 역할에 이름을 달아줄 때면 스팸 메일함을 열어본다. 끔찍한 악몽을 꾼 날이면 단편 소재거리가 생겨 오히려 반갑다는 정세랑. 새로 나온 과자를 먹고 가보지 않은 길로 산책을 하고 아주 낯선 분야의 책을 읽는 하루 하나씩 새로운 일을 해보자는 열린 마음도 세계를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토록 일상 모든 것에서 소재를 길어 올리면서 꾸준히 쓰려던 것이 아니었다니. 하지만 이내 그의 말뜻을 알 수 있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늘 같은 옷과 음식을 입고 먹어도 상관없다는 정세랑은 읽고 쓰는 것만이 자신에게 가장 큰 욕망이라고 했다. 딱히 꾸준히 쓰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큰 욕망이 글쓰기였기에 그저 계속해서 썼을 뿐이라고. 그에게 소설 쓰기는 너무도 익숙해서 더는 특별하지 않은 일이 된 것 같았다. 쓰기 위해 굳이 무언가를 생각한다기보다 끊임없이 일상에 질문을 던지며 자연스레 촉발된 이야기를 모아 새롭고 거대한 세계를 창조하는 느낌이랄까. 당연하고 사소한 부분을 찾아 비틀어 일상에 균열을 내고 그 균열에서 새로운 세계의 요소를 길어 올리는 것. 이런 시도 덕에 그의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엉뚱하고 명랑한 듯 보여도 속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향해 발산된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있다. 세상에 잘 들리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가 담긴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그의 바람을 듣고 모든 것에 답을 아는 마법사전에서 질문 하나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묻겠냐 물었다. 그는 당연한 그 질문마저 한번 뒤틀어 이렇게 답했다. 어떤 질문이든 답을 알려주는 사전이 있다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어요. 가장 시급하게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같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작품이 지친 하루의 끝자락에 집어들 수 있는 따뜻한 책이길 바란다는 그 사회 문제와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지친 이에게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는 글을 쓰고 싶다는 사람. 그런 바람을 가진 이의 세계가 이상하고 아름다운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였다. 정세랑이 유퀴즈에 출연하고 나서 바로 그 여름 지구인 만큼 지구를 사랑할 수는 없어가 출간되었다. 원래부터 그의 글을 아주 좋아했던 터라 단숨에 책을 사러 온라인 서점에 들어갔다. 잠시만. 제목에 지구가 들어갈 때부터 어라 싶었는데 표지에 파랑새 4마리가 날아다닌다고?
노랑 할미새, 딱따구리, 어치, 저새, 물총새, 수리부엉이, 새에 관해서만 1시간 이야기할 수 있다며 끊임없이 이름을 늘어놓던 들뜬 모습이 눈앞에 겹쳐 보였다. 탐주활동이 취미라고 하더니 드디어 조류 에세이를 쓰셨구나. 그의 새 사랑에 관해서라면 나도 익히 알고 있지. 괜히 뿌듯한 마음이었다. 며칠 뒤 집에 배송된 책을 꺼내 펼쳐보니 웬걸 설레발 친 것이 무색하게 책은 여행 에세이였다. 물론 그 역시 뜻밖의 선물이네 재미있게 읽긴 했지만 그래도 작가님 저는 아직 새 관찰 에세이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Look of life, the birds are out again. I can feel a change upon the wind. The color of the sky and the sound of the rain coming down, down, down. I can tell that you're the same as me, wanting to feel curious and free. Life had locked me in, but you opened up the door. You opened up the door. Seasons, they change, gone away then back again. Every sign I see is you. I am tired of hiding how I feel. Every sign is telling me it's real. Looking back, it's easy now to see something inside longing to be free. The story in your eyes and the stars in the sky turning round, round, round. Look at love and how she makes her plan, urging us on, offering her hand, bringing you to me, always meant to be. Now I understand that seasons, they change, gone away then back again. Every sign I see is you. I am tired of hiding how I feel. Every sign I see is telling me it's real, and every sign I see is telling me it's real. Seasons change, gone away then back again. Every sign I see is you. I'm tired of hiding how I feel. Every sign is telling me that seasons change, gone away then back again. Every sign I see is you. I am tired of hiding how I feel. Every sign is telling me it's real. 여행 크리에이터 이원지 1990년대 말 뉴욕을 배경으로 가난한 예술가들의 사랑과 삶을 그린 뮤지컬 렌트.
이 작품에는 시스 오브 러브라는 넘버가 나온다. 국내에서 인기를 끈 미국 뮤지컬 드라마 글리에도 나왔고 시상식이나 콘서트에서도 심심찮게 불러 뮤지컬을 본 적 없는 사람도 들어봤음직한 유명한 노래다. 사랑의 계절이라는 다정한 제목답게 노래는 하루 52만 5,600분의 시간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질문한다. 인치, 마일로, 햇빛 가득한 시간으로, 그동안 마신 커피로, 웃음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노래에서는 그 무수한 순간을 사랑으로 세워보자 제안한다. 한창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며 내 삶의 시간을 어떻게 헤아려야 할지 고민하던 때가 있다. 답을 찾아 몰두하던 차에 인생의 시간을 먼저 세워본 두 사람을 만났다. 점심을 다 먹고 오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 직장인에게 일어날 만한 일이 무엇가 있을까? 식사는 마쳤지만 아직 환심이 되지 않은 시각. 누군가는 남은 휴식 시간을 즐기며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할 것이다. 누군가는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일 수도 있다. 설계 사무소를 다니던 이원진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결심한다. 회사를 다닐 때 점심을 다 먹어도 1시 전에는 절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시계를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10년 뒤 1시에도 똑같이 시간을 죽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박성희도 어느 날 불쑥 비슷한 생각을 했다. 월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표준치의 돈을 모으기 위해 시간이 빨리 흘러갔으면 했어요. 그러다 문득 하루하루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데 그저 빨리 지나가 버리길 바라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 때로 이를 위해 개인 시간을 쓰면서도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끼던 마음에 왜 갑자기 구멍이 났을까? 거대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1인분의 몫을 톡톡히 해내는 사회인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던 두 사람은 왜 우뚝 멈춰섰을까? 반복되는 일상 속 피로감 때문이라거나 적성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았다. 이 회사가 내 적성이 맞을까? 내가 노력을 이만큼 하는데 이 정도만 보상받는 게 맞을까? 이런 질문은 정해진 목표가 나와 잘 맞는지와 다 있다. 의문이 떠오른다면 목표를 수정하고 다시 나아가면 된다. 삶의 방식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하지만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시간 자체가 새롭게 보일 수도 있다. 무엇을 꿈꾸며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소요해온 시간을 옳게 쓰고 있었는가 하는 근원적인 고민. 둘은 그렇게 일상에 제동을 걸고 자신의 시간을 헤아려 보기로 결심한다. 이원진은 자신이 결과 위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정을 즐기며 살아보기로 했다. 오랜 꿈이던 배낭여행을 떠나고 일상의 과정에 집중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하다 여행 크리에이터가 됐다. 박성희는 자신이 그간 타인의 시선을 따라 달려왔음을 깨닫는다. 그는 마음 다해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일을 찾아보겠다 다짐하고는 평소라면 불안정적이라 생각했던 강사 일을 시작했다. 이원지와 박성희가 시간을 헤아린 방법은 진심이 아니었을까? 목표를 위해 시간을 죽이거나 납작하게 눌러 견딘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간 1분, 1초, 1시간, 일일이 모여 자신의 시간 앞에 당당한 두 사람의 지금을 만든 듯하다. 삶의 시간을 또 어떻게 셀 수 있을까? 시간을 제대로 헤아리기 위해서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시간 자체를 들여다봐야 함을 두 사람이 알려준 것 같다. 무한도전 촬영으로 케냐 나이로비 국립공원에 방문했을 때 끝없는 초원과 활기를 내뿜는 야생동물의 모습에 압도되어 하염없이 풍경을 바라본 기억이 있다. 이원진은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세렝게티 초원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삶이 선명해지는 경험을 했노라 말했다. 지금도 그날의 감정과 감각이 모조리 기억난다고. 이런 순간이 시간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아닐까. 경주 최부자댁 최창호. 좋은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무색하게 무려 4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며 유지된 만석군 집안 2만 평, 여의도 면적의 논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는 만석이라는 쌀, 조선시대 경상도에서 가장 큰 부를 자랑하던 경주 교촌마을 최부자댁의 명성은 역사서를 들출 필요 없이 당장 경주 여행만 가보아도 느낄 수 있다. 당시 최부자댁 손녀딸이 신혼여행을 갈 때 하인 30이나 40명을 데리고 갈 정도였다니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이다. 그러나 최부자댁이 아직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그들이 축적한 부의 크기 때문이 아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이가 없게 하라. 찾아오는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가훈으로 전해지는 육군의 덕목 중 일부만 봐도 최부자댁이 집안의 이익만 쫓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자신들의 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깨닫고 있었으며 소작농과 상생하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조선의 3대 부자 가문 중 독립운동에 참여한 집안은 최부자댁이 유일했다. 경주 최씨 28대 손이자 최부자댁 12대 손 최준 선생은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안희대 선생과 함께 백산무역을 설립했다. 최부자댁의 부는 그곳에서 끝났다. 무역대금 명목으로 모은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상하이 임시정부나 만주 등지로 보내져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였다. 당시 임시정부의 1년 예산이 6만 원 남짓이던 것으로 미뤄보면 백산무역이 지원한 돈의 크기와 의미가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해방을 맞은 뒤 일본에게서 재산 일부를 되찾은 최준 선생은 이 나라의 희망은 우리 뒤에 오는 사람의 몫이다 라는 일념하에 되찾은 돈을 전부 근대식 교육에 투자한다. 백성들이 교육받지 못해서 나라가 약해졌음을 깨달았기에 다음 세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되찾은 재산, 경주에는 최부자 고택 집안의 선산, 남은 땅 모두를 학교의 재단으로 귀속했고 자손에게는 일원도 남기지 않았다. 철원정에 나와 집안 이야기를 들려주던 최부자댁의 후손 최창호는 할아버지가 재산을 옳은 일에 기쁘게 내놓으셨으니 명예롭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고 했다. 최준 선생의 후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그 자체일지 모르겠다. 최부자댁이 행한 선행과 그들이 걸어온 종교는 집곡간 괴짝 속 고무새에 여실히 남아있었다. 최준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분투와 자신의 자리에서 나라를 구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했던 백성들의 기록, 그 중에는 1907년 경북지역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참여자의 명단도 남아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부자댁의 오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해온 최창호. 그는 문서를 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느껴진다고 했다. 어떤 분은 집을 팔아서 50냥, 소를 팔아서 100냥, 품을 팔아서 30냥. 나라의 빚을 갚는 일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들이 참여했는지,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어떻게 그만큼 깊었는지, 그분들 덕분에 지금 좋은 세상을 사는 거죠. 착한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과 착한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 모두 쉽지 않은 일이다.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조상들은 모두 자신의 재산과 품을 쪼개어 나라를 위해 내놓았다. 우리는 그렇게 지켜낸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지금 이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옳은 선택이 모이고 숭고한 마음이 쌓여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최창호가 처정을 위해 들고 온 집안 문서는 국가 사료로 쓰일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였다. 문서뿐 아니라 경주에 가면 1700년경 지어졌다는 경주 교동 최씨 고택이 원형을 거의 보존한 채 남아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진짜 보물은 집안 문서나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고택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그리고 그곳에 살던 이들을 통해 대대로 전해진 의로운 정신일 것이다. 내가 물려받은 가장 귀한 보물은 쌀집을 한 외할머니께서 남기신 나무 대박이다. 곳곳이 파인 대박에는 할머니의 수십 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있다.
당신의 손길이 진득하게 베어있는 유품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어 지금은 귀한 물건을 넣어두는 액세서리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낡고 오래된 나뭇결을 어루만질 때면 할머니께서 주신 대가 없는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온다. Yeah, I fell in love again, man. 바다 저 끝 어딘가 사랑을 찾아서 하얀 꼬리 세워 길 떠나는 나는 바다의 큰 고래 이렇게 너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나 저 하얀 파도는 내 마음을 baby 다시 흔들어 너를 사랑하게 I'm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을 파도 위를 가르네 I'm fall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 걸 넌 아는지 먼 훗날 어느 외딴 바다에 고래를 본다면 꼭 한 번쯤 손을 흔들어줘 baby 혹시 너라는 날지도 모르니 I'm fall in love again 너는 바다야 나는 그 안에 있는 작은 고래 한 마리 I'm fall in love again 왜 이렇게 돌고 돌아야 하나 내 맘을 왜 몰라 한 잔 두 잔 술에 잊혀질 줄 알아서 운명이란 없다고 말했었던 나인데 다시 만난 너를 보며 사랑에 빠져 이제 꿈을 찾아 떠나 바다를 향해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은 Tell me why 가르네 I'm fall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 걸 넌 아는지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은 파도 위를 가르네 I'm fall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 걸 넌 아는지 Yeah why Say 이삭토스트 대표 김하경 회장 아님 그냥 대표임. 연대 일상과는 왠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말. 뉴스에서나 볼 법한 말. 이삭토스트의 대표 김하경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이 생경한 단어가 떠올랐다. 너무 생경해서 정확한 뜻이 뭔지 보려고 조용히 사전까지 뒤졌다.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 나는 그를 통해 지극히 일상적인 토스트와
꽤나 비일상적인 연대가 머릿속에서 한데 얽히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연대의 힘은 토스트만큼이나 제법 달콤 고소해 보였다. 3평짜리 가게에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했다며 오늘 땐 김하경은 주부였다가 사장님이었다가 아픈 엄마였다가 현재의 대표가 된 과정을 담담히 펼쳐 보였다. 그러고는 본인이 겪은 첫 번째 고비를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듯 이렇게 건조하게 표현했다. 부득이하게 생활전선에 나서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하루 19시간을 내리 일한 이야기도, 매일 코피를 쏟고 위궤양에 걸리고 구안의사가 왔다는 이야기도 아무렇지 않게 전했다. 고생스러운 지난날을 회상하면 눈물이 나거나 마음 한구석이 아릴 법도 한데 한없이 담백했다. 그를 찾아왔다던 가맹점주들, 과거 본인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저마다의 사연, 비법을 전수받겠다며 찾아온 사람에게 정작 가게를 차릴 돈이 없자 사비 8천만 원을 들여 첫 번째 점포를 내준 이야기. 무엇 하나 구구절절하지 않은 사연이었건만 어느 부분에서도 김하경에게서는 감정의 고조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삭 토스트를 기업화하고 프랜차이즈화한 이유는 가맹점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서였다고 나직히 밝히는 순간조차 김하경이 유일하게 목소리를 높인 것은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였다. 그를 질색하게 만든 그 단어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해외 매장까지 있을 만큼 크게 성공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창업주가 자가용도 없다. 그에게 자신의 자리는 돈, 명예, 특권을 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직원과 가맹점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였다. 본인이 성공해서 올라선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책임지기 위해 맡은 자리, 그것이 김하경이 생각하는 대표의 자리였다. 타인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모두의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넓은 아량을 가져야 하는 걸까? 그런 넉넉한 마음이 그가 가진 종교의 힘이라고 여기면 잠시 편리하겠지만 그렇다면 세상은 이미 연대의 물결로 가득 찼겠지. 한참을 되새기다가 인터뷰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쭉 훑어보는데 문득 이 말이 눈에 들어왔다. 항상 처음을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그렇게 생각하니 감사함 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모든 순간에 누가 함께였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이 온화하고 겸손하고 끈기 있고 따뜻하고 강인했다. 그저 말을 듣고만 있는 내 몸이 뜨거워질 만큼. 그는 혼자 일어서고 나서 함께를 생각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사람들과 함께라고 믿었다. 처음부터 연대는 그에게 일상이었다. 제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진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회장님 아니고 그냥 대표인 그를 마주보며 나도 다짐했다. 나의 처음을 내가 처음에 누구와 함께 했는지를 잊지 말아야겠다고. 그리고 나 혼자의 힘보다는 함께의 힘을 믿고 의지해보겠다고. 덧붙이는 항변 하나. 나 토스트 정말 좋아한다. 유명하다는 식빵을 사다가 오븐에 구운 다음 버터를 듬뿍 발라 먹으면 어찌나 맛이 좋은지. 가끔 기분 내고 싶으면 딸기잼도 바르고 에라 모르겠다 싶은 날엔 땅콩 버터도 추가. 그렇지만 토스트를 좋아한다는 사적인 욕심으로 김하경을 섭외한 건 절대 아니다. 축구 심판 정동식. 김민재 아님 정동식임. 촬영장이 술렁거렸다. 촬영 당시에도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던 축구선수 김민재. 아니, 김민재 닮은 꼴 축구심판 정동식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끈 것은 김민재가 SSC 나폴리의 세리에 A리그 우승의 주역이 되면서부터지만 그 전부터 그는 K리그에서 김민재 닮은 꼴로 이미 유명했다. 사람들은 그러한 데서 있는 김민재 도플갱어의 모습에 환호했다. 정동식의 이야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토크가 시작되고 그의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촬영장은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크게 술렁했다. 그의 삶은 누군가의 닮은 꼴로서만 조명하기에는 너무도 치열하고 단단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은 심판이지만 그는 고등학교 때까지 수비수로 뛰었고 축구로 대학에 진학했다.
20살까지 선수로서 온갖 노력을 기울인 그는 열정과 노력에 비해 재능의 크기가 작다는 사실을 깨닫고 축구를 그만두었다. 주머니에 있던 전 재산은 단돈 2,000원. 당장 살 곳도 없던 20살 청년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만 보였다. 살아남기. 살아남아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그는 하루 7가지 일을 했다. 노숙자 쉼터 상담원,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초중고 축구 심판, 일용직. 이걸 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 그렇게 25이라는 나이에 1억이라는 큰 돈을 모았다. 이제 해야 할 일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사기를 당해 돈을 하루아침에 몽땅 잃었다. 20대와 맞바꾼 돈이 사라지자 선택해야 했다. 죽을 것인가, 똑같은 시간을 다시 보낼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다. 또 그렇게 7년을 보냈다. 살아남기 위해 홀로 발버둥친 절실한 시간. 힘겨운 분투 중에도 그는 꿈을 놓지 않았다. 축구 선수는 아니어도 심판이 되어 축구 곁에 남을 방법을 찾았다. 생계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지속하면서도 매일 체력을 단련하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 심판 생활도 기꺼이 견뎠다.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온 10여 년 인고의 시간은 푸른 그라운드 위를 달리는 프로 심판 데뷔로 결실을 맺었다. 축구 심판은 프리랜서 개념이라 수당제로 운영된다. 경기가 없는 비시즌에는 수입이 없기에 새아이의 아버지로서 정동식은 지금도 심판과 환경공무관 일을 병행하며 가정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여러 일을 모두 잘해내려면 갑절로 힘들지 않을까?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뜻밖의 대답으로 나를 놀라게 했다. 별로 힘들지는 않아요. 심판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환경공무관은 가족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 가장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병행하고 있으니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해야 할 일을 달갑게 여기고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태도.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잊고 사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은 좋은 쪽으로 해야 하는 일은 부담스럽고 무거운 쪽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혼자 살아남아 이곳까지 온 정동식에게 해야 할 일을 잘해내는 것은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은 자부심이었다. 그토록 순수한 생애 의지가 느껴지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힘든 시기에 거울을 보며 30초간 웃어 보였다는 정동식.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살아내지는 못하는 삶. 그 생을 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순수한 인간. 맑은 진심과 순수한 열정이 그의 가족과 그라운드에 오래도록 전해지길 소망한다. 무한위기로 모두 힘들던 1998년 아빠가 20년을 다닌 증권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살림밖에 안 해본 아내와 대학생 딸 둘을 감당해야 했던 아빠는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꼬박 한 달이나 숨겼다. 엄마에게 들키기 전까지 매일 아침 출근하듯 집을 나서서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하는 시간에 돌아왔다. 당시 아빠 나이는 지금 나보다 적었다. 아빠는 어디에 머물렀을까? 끼니는 잘 챙겨 먹었을까? 해가 뜨고 질 때까지의 기나긴 시간은 무슨 생각을 하며 보냈을까? 시공간을 초월해 어딘가로 갈 수 있다면 나보다 어린 아빠가 시간을 보내던 집도 회사도 아닌 어딘가로 가고 싶다. 그곳에 가서 아빠를 찾으면 손을 잡고 말할 거다. 나중에 작은 딸이 다 호강시켜 드릴 테니 걱정 말고 함께 집에 돌아가자고. 이날 촬영장에 정동식의 아들이 함께 왔다. 제작진 곁에서 토크를 듣던 아이에게 유재석이 질문을 던졌다. 아빠 이야기 들어보니 어때요? 하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다. 아빠는 어떤 분이냐 재차 물으니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말에 정동식이 눈물을 흘렸다. 늘 바쁘게 살아왔기에 아이들과 충분히 함께하지 못한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었는데 힘들게 살아온 시간을 아들의 한마디로 보상받은 듯 하다고 했다. 그 말이 곁에 있던 유재석마저 눈물을 흘렸다. 사실 어린 나이에 내 보호자의 삶의 이야기를 진득하게 듣기란 쉽지 않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견디는지 정동식이 아들의 말에 위로를 받은 것처럼 이날 촬영장에서 보낸 시간이 아이에게도 아빠를 한 뼘 더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을 듯하다. 내가 우리 아빠에게 제때 들려주지 못한 말을 그 친구는 늦지 않게 들려준 것 같아 조금은 부러웠다. 유퀴즈의 스케줄표는 2시간 남짓한 한 회분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력이 많이 들어간다.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유퀴즈 제작 주간 스케줄표를 살짝 공개한다. 월요일 기획회의, 출연자 섭외, 퀴즈 검수, 화요일 대본 회의 및 촬영 준비, 수요일 촬영, 방송, 목요일 시청률 체크, 편집본 1차 시사, 금요일 촬영 장소 서치, 토요일 일요일 편집본 2차 시사, 대본 작성, 기획회의와 출연자 섭외는 요일이 정해졌다기보다는 수시로 하는 일이다. 수요일은 여러모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유퀴즈 녹화도 있고 방송도 있어서 종일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촬영날 나는 오전 6시에 기상한다. 매번 촬영장이 달라지는 만큼 출발 시간도 달라진다. 8시 전에는 촬영장에 도착하도록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선다. 도착 후에는 MC 대본을 최종 점검하고 어느 곳을 배경으로 촬영할지 카메라 감독과 상의한다. 오전 9시 촬영 시작. 보통 예능 프로그램은 오후 촬영이 대다수지만 유퀴즈는 직장인 표준 근무 시간에 맞춰 촬영한다. 오후 6시 전에 촬영을 모두 마치고 칼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과제다. 촬영을 마치고 2시간 정도 지나면 대망의 오후 8시 45분 유퀴즈 방영 시작이다. 예전부터 있던 버릇인데 나는 본 방송을 잘 챙겨보지 못한다. 일부러 그 시간에 딴짓을 하면서 실시간 반응과 시청률을 확인한다. 방송이 끝나고 모니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수요일 대장정이 막을 내린다. 한 회분 방송을 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인물 혹은 주제 선정이다. 인물을 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기획을 떠올리는 경우와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인물을 찾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 인물이 정해지면 섭외를 진행하고 감사하게도 프로그램의 인기 덕분에 섭외가 아주 수월하다. 섭외를 완료하면 자료조사를 시작한다.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탐색하며 출연자에 관한 정보를 찾는데 공개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전화로 간단히 사전 인터뷰를 한다. 자료 준비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대본을 작성한다. 촬영일이 되면 MC는 작가가 쓴 대본을 바탕으로 본인의 궁금증을 더해 토크를 진행한다. MC와 함께하는 메인 토크가 끝나고 나면 PD와 작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좀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할 후속 영상을 촬영한다. 그렇게 촬영된 모든 소스를 가지고 PD가 편집을 진행, 작가와 여러 차례 시사를 거치면서 유퀴즈의 한 회차가 탄생하는 것이다. A stranger to the dark. Hide away, they say, 'cause we don't want your broken parts. I've learned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Run away, they say, no one will love you as you are. But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we are glorious.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Another round of bullets hits my spirit.
bi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This is brave, this is bruised, this is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책 제목 유퀴즈에서 만난 사람들 지혜니 이언주. 오늘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의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북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